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의 일정을 변경하고 시간도 줄이는 등 평소와 다른 분위기여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오후에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평의 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진행된 평의가 오늘은 짧게 끝난 겁니다. 선고 기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헌재는 오늘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날짜와 관련해 오늘 알려줄 사항이 없고 통지 시점과 관련된 별도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선고일 발표 시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난 걸 놓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다 논의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탄핵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젯밤 특검이 재판에 넘긴 30명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 발표문을 헌재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야당만으로 추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탄핵 심판 자료로 써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재량에 따라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 선고일은 내일 이후 지정하겠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을 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점과 헌재 심리속도 등으로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선고일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헌재가 선고 이틀 전 선고일을 통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내일 오후쯤 오는 10일이나 13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선고기일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부터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 평의를 열면 점심시간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려운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의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이 난상 토론을 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무슨 막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그렇게 오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누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네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 관점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둥,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걔라고 그러면서 걔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 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관련해서 이 안종범 씨 증언이 대단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그 법정에 와서 안종범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랬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님과 다른 분의 대화를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거나 다른 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제 혼자서 생각한 거를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 적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종범의 증언이고요. 그다음에 유진용 장관 말씀하시는데 유진용 장관의 증언은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뭐 유진용 장관이 뭐 대통령에게 뭐 당당하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막 협량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랬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공무원들을 함부로 말해 인사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건의했다 그러는데 모철민 증인이 그 대통령과 유진용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철민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용이 입도 한번 뻥끗도 못했고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인사처분을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비리가 있다면 인사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철민의 증언 같은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고 또 이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승철과 안종범의 증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승철이 이 모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이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방안을 와서 건의하고 이러던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촛불이 세지니까 표변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안종범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안종범의 증언과 이승철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돼가지고 있는데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혀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시고 한쪽 부분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 저는 헌재에서 한마디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밀한 공조와 엄중한 대처로 북한이 야욕을 벌이고 전략적 셈법을 바꿔나가도록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야욕을 벌이고 전략적 셈법을 바꿔나가도록 만들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안보리의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황 대행은 특히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어젯밤 국내로 전격 발입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반복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사드 전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야욕을 꺾기 위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정치권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세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정부 여당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관련 업계에는 특별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는 주일 미군 기지 타격을 목표로 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혐의로 CJ그룹 계열사 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CJ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드 체계 일부 발사대가 어젯밤 전격적으로 반입됐습니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이른 시일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을 가르고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가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 차량형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장비들이 비행기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 장비들은 곧 오산에서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드 체계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는 미군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서 운영하던 것으로 발사대 한기에는 발사관 8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인력은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미군 당국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본격적인 배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사드 발사대 국내 반입은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하고 전격적인 조치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5차례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 모형까지 공개한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등 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만 성공하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앞당기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도 이번 사드 전개가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이 최신 전력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배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사드 신속 배치의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국내외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연합 방위를 위해 사드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즉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방어 체계인 사드의 신속한 전개는 미국의 해구산 제공 약속, 특히 가능한 모든 억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일명 확장된 억제력 제공 공약에 따른 첫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방어 체계가 갖춰져야 공격용인 전술 핵이나 전략 핵무기의 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그리고 지휘 통제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는 2만 5천 개의 전파 송수신 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에서 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옵니다. 발사대를 볼까요? 발사대 6개에 각각 8발씩 총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미군 표준입니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요격 원리를 볼까요?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탐지하고 곧바로 요격 지점을 계산합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합니다.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 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고도 40km 이하를 방어합니다.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사드의 경우 13번의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합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방어 체계에 더해 미군의 전술핵까지 들어올 경우 방어 뒤 즉각 보복 타격이 가능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어젯밤 미군이 사드 발사대 등을 싣고 오산 기지로 날아온 대형 수송기 C-17입니다. C-17 수송기는 기름 한 번 채우고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화물과 병력은 70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요. 최고 시속이 900km에 이르고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길이가 1km도 안 되는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수송기에 실려 어젯밤 극도의 보안 속에 도착한 사드는 궁극적으로 성주에 배치될 텐데요. 배치까지 남은 절차를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는 지난주 국방부가 롯데와의 계약을 통해 성주 골프장 땅을 군용지로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곧바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한미 간의 부지공여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군 당국과 미군 측에서 세부적인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국방부가 땅을 어떤 조건으로 미군에 공여할지 협상한 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외교부와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공여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거쳐 기지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다른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드 체계가 이동 배치되고 운용이 가능해지는데 이르면 다음 달에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작전 운영을 하고 있던 포대이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작전 운영하던 것과 똑같은 배치와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바로 작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성주 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예상보다 빠른 사드 전개에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내일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밀한 공조와 엄중한 대처로 북한이 야욕을 벌이고 전략적 셈법을 바꿔나가도록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동혁 기자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야욕을 벌이고 전략적 셈법을 바꿔나가도록 만들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안보리의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황 대행은 특히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슈퍼원입니다. 중국은 사드 설비 일부가 한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뒷감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由此产生的一些后果由美韩来承担。我们再次强烈敦促有关的方面停止部署进程。 최근에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보복 조치는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은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사드 배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CCTV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생중계를 중단하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萨德反导系统部署在新州基地，那么更多相关的情况，马上我们来连线。 중국 외교부는 사드와 관련해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취해지고 있는 보복 조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준우입니다. 중국 내에서 반롯데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롯데 사업장은 영업정지에 이어 벌금 폭탄까지 부과받는가 하면 중국 해커가 공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충칭 롯데마트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롯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리 행진도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한국산 차를 망치로 부수는가 하면 상가에서는 롯데 상품을 수거해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롯데마트는 50만 위안, 우리 돈 8,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춘절 할인 행사 기간에 8건의 기획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이 가격 허위 표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롯데마트는 39곳, 점포 3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커들이 한국과 롯데에 대한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롯데 면세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또다시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0만여 명의 해커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남성우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 협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진핑 주석 스스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건 모순이란 겁니다. 我们要坚定不移发展全球自由贸易和投资，旗帜鲜明反对保护主义。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대해선 특별 융자를 지원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관광 산업을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을 이끌어내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의 건설적 미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북한은 어제 미사일 발사가 주일 미군기지 타격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핵탄두 훈련까지 했다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보란듯 미사일 4기를 좁은 간격으로 배치해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스커드 2R로 북한은 이번에 모의 핵탄두 탑재 훈련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 포병들의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들이 고개 비행하듯 편대를 이뤄 날아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주일 미군 기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4기를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해 각기 다른 장소에 떨어뜨려 미사일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어느 지역에서든 원거리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한 유도 미사일을 보여줬다. 김정은은 언제 실전으로 번질지 모른다며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라며 협박 수위를 고조시켰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일본에는 모두 10곳의 주일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 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 보급 중계 거점인 사세보, 그리고 동양 최대 규모의 오키나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이와쿠니 등이 핵심입니다.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이지삼, F-35, 그리고 F-22, 오스프리 등 전략 자산은 가히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 ER, 사거리 1300km의 노동 등 다양한 미사일로 주일 미군 기지들을 타격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북한은 왜 일본의 미군 기지들을 노리는 걸까요? 김가림 기자가 분석합니다. 6.25 전쟁 판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의 주력 부대들은 주일 미군 기지들에서 전개됐습니다. 6해 공군 합동으로 무제한 총 공격은 개시되었다. 유사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한반도로 급파되는 주일 미군은 북한에게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게 주일 미군은 6.25 전쟁 이후 제1타격 목표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에도 미사일 타격 대상에 일본의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주일 미군 기지 타격을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 더구나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스스로의 그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은 전혀 어떤 국제사회 압박,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유사시 한반도 증원 전력 차단에 혈안이 돼 있는 김정은은 주일 미군까지 핵미사일로 위협하며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국 내 미군 기지 타격 훈련이라는 북한의 발표에 일본은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참에 아예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공격 능력을 갖추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다음 날 실제 공격 목표가 주일 미군 기지란 북한 발표에 일본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사시 순항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心配しているのは北朝鮮の暴走ですよね。敵基地の攻撃能力について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아직 적 기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あるべき防衛力の姿について不断の検討を行っていることは政府として当然の責任だと。 일본 방위성은 최대 1,50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차세대 방어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사드 도입 검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安全保障の環境っていうのは非常に大きく変わってますので、そういった点もしっかり検証はしていく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북한이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극도의 위기감 속에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자는 거침없는 주장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관계가 악화일로입니다. 대사 맞추방전에 이어 오늘은 상대국 국민을 서로 출국 금지시키는 조치까지 나왔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곧 북한과의 단교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김민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대사관 앞에 말레이시아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습니다. 북한이 북한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민을 출국 금지시켰다는 발표가 나오자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대사관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yang berada di kedutaan di PRK atau Korea Utara yang dibenarkan untuk keluar daripada negara ini. 잠시 후 나타난 북한 대사관 영사부장. 이거 완전 비법이지, 이거야, 그지? 왜 그렇죠? 어디 대사관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 빨리 오라, 빨리! 항의를 받은 경찰이 철수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말레이시아 총리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말레이시아 국민 출국 금지 조치는 혐오스러운 행동이며 말레이시아도 자국에 체류 중인 모든 북한 주민들의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10일 내각회의에서 북한과의 단교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래 상대국의 대사를 추방하거나 체류민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유의 강경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 관계 단절로 향한 양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입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다. 공산당이 민간 부문의 절반 이상을 조직적으로 침투해 장악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G2 국가이고 지도자들이 자유무역을 내세우지만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 가입 15년이 됐습니다. 시장경제국 지위를 원했지만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과 일본도 잇따라 빨간불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생산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는 비시장 경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국 시장의 특수성과 폐쇄성 탓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고전 중입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중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맞은 데에는 중국 요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비시장 경제국이라며 원가 산정 때 중국산 원자재 값 대신 더 비싼 인근 국가 원자재 값을 적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탁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중국산 부품을 주변 국가의 평균가로 계산하면서요, 원가 산정 자체가 높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진출업체 중 특히 식품업체는 언제 바뀔지 모를 위생 규정에 고전 중입니다. 예전에 그냥 수입해서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살균 처리가 안 돼서 대장균이 나온다 해서 지도점 감시 나갔을 때 굉장히 엄하게 보거나 뭘 잡기 시작하면은 안 걸릴 수가 없죠. 유사 브랜드와의 싸움은 비일비재하고 피해를 호소해도 자국 기업에는 관대합니다. 신고를 해도 알아서 잘 합의하라는 좀 해결해 주려는 노력의 의지가 좀 많이 약하죠. 진출만큼이나 힘든 게 폐업입니다. 이 업체는 몇 년 전 중국 공장을 접었지만 아직도 청산 절차는 진행형입니다. 딱히 공개된 원칙도 없이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절차 같은 게 좀 수월했다면 진작에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더 진행돼서 손실이 더 커졌었던 게 아닌가. 유럽의회가 2015년 펴낸 주요 20개국 대상 보고서에서 중국은 가장 많은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사드 보복의 여파로 알짜배기 여행 상품인 중국 기업들의 포상 관광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광객 유치국을 중국 대신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난생 처음 김치도 만들어 봅니다. 직접 버무려 본 김치, 맛도 일품입니다. 서툴지만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순간을 잊을세라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인도네시아 시멘트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받아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This is a traditional thing and I like it and I took some pictures of your clothes actually. I will talk to my company to do the same for this year and then visit Korea again.
인도 국영은행 직원들도 지난달부터 10차례에 나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를 본떠 만든 밀랍 인형과 사진을 찍으며 관광 일정을 즐깁니다. And people are very lovely. People are always smiling. They are very, very, very good. 사드 보복 여파가 포상 관광에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각 자치단체와 여행업계가 시장 다변화에 나선 겁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 대신 이에 버금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가 집중 유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쪽은 인구도 세계에서 4위 정도 되고 조금만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상품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은 알짜배기 포상관광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들 국가에 특화된 별도의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총력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의 일정을 변경하고 시간도 줄이는 등 평소와 다른 분위기여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오후에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평의 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진행된 평의가 오늘은 짧게 끝난 겁니다. 선고 기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헌재는 오늘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날짜와 관련해 오늘 알려줄 사항이 없고 통지 시점과 관련된 별도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선고일 발표 시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난 걸 놓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다 논의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탄핵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국회 측은 어젯밤 특검이 재판에 넘긴 30명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 발표문을 헌재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야당만으로 추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탄핵 심판 자료로 써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재량에 따라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정치권